이 케이크처럼 오늘로 다 무너집니다. 당신이 믿고 서 있던 거 전부요. 여보, 그만해. 사람들이 보고 있어. 밥 먹자니까 왜 안 와? 국이 짜. 오늘따라 손이 어디 갔어? 됐어. 그냥 먹을게. 말 좀 시키지 마. 차가운 숟가락 소리가 식탁 위에서 금속성으로 울렸습니다. 김정임의 손이 국자를 잡은 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남편 박문수는 이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국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식탁에서 그녀가 들은 말 중 가장 긴 문장은 아마도 반찬 좀 이리 줘였을 것입니다. 정임은 소리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식탁의 냉기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임은 문수의 국그릇이 비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밥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익숙했습니다. 이 느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기를 치우거나 고맙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골프백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은퇴 후 그의 일상은 동호회와 모임으로 빼곡했습니다. 정임은 그 일정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 라는 한마디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빈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수의 것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자신의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텅 빈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 집에서 정임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남편이 나가면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짧은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정확히 무슨 프로그램을 보았는지 기억나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생기를 잃은 눈,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하고 살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표정인지 아니면 얼굴 자체가 그렇게 굳어버린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사진 속에서 정임은 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문수가, 그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지금의 정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네 경로당의 김 반장이었습니다. 내일 무료급식 봉사가 있으니 평소처럼 나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와는 다른 어딘가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정임은 오후 내내 내일 봉사에 가져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만큼은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정확했고 간을 보는 혀가 예민했습니다. 이 기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밥상을 차리며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서 맛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임이 차려놓은 저녁상은 한참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남편이 밥을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수가 마지못해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는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요즘 반찬 맛이 왜 이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식사 후 문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그녀의 손이 물속에서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 손은 어땠을까? 누군가 이 손을 예쁘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을까? 기억은 흐릿했고 흐릿한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임은 거실 불을 끄며 장식장 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진짜였는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도 지금처럼 숨을 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임은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잠자리는 이 작은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임 자신조차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고 일상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랬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로당 앞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임은 커다란 냄비를 들고 급식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줄을 선 어르신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임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건네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존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식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정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을 떠주고 밥을 담아주고 반찬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마워요.
정임 씨 오늘도 수고해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남겼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이순자가 정임의 팔을 툭 쳤습니다. 순자는 정임보다 몇 살 위였지만 활달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녀는 정임에게 나중에 함께 차 한잔하자고 속삭였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이 요즘 그녀의 유일한 사교 생활이었습니다. 배식이 끝난 후 정임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는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녀는 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설거지는 달랐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나눠주었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정임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종이컵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요즘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정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이야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녀에게 허락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임은 슈퍼마켓에 들러 두부와 파를 샀습니다. 저녁상에 올릴 재료들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정임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어딘가 급했고 용건만 간단히 전했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 생일에 참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지내느냐는 물음은 없었고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서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청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 담긴 톤이 평소와 달라서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문수의 목소리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웠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그의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요즘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 같이 늙어갈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봉지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같이 늙어갈 사람은 아니야. 문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시댁을 모시고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이 늙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요? 정임은 비틀거리며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문수는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정임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다른 길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에 서서 정임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부를 냉장고에 넣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문수가 저렇게 말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니,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녁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임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칼을 들고 도마 위에 팔을 올리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않아서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 전화 통화에서 웃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정임은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으니까요. 다만 오늘은 그 침묵이 정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임은 문수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하게 밥을 떠먹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해도 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같이 늙어갈 사람은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녀는 이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그날 들었던 말을 마음 깊이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늙어갈 사람은 아니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문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정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침묵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침묵은 단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임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수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생일 모임에 동호회 사람들도 부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동호회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면박이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이 60을 바라보는 지금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이미 컸고 손주도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세대에는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시선, 자녀들의 반응,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장벽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의 자신은 어땠는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셨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꿈이나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더라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오후에 딸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는 2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아들 민준보다는 자주였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서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임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사이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싸우면 가장 먼저 눈치를 챘고 혼자 방에 들어가 울곤 했습니다. 그런 은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저녁에 문수는 또 외출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녁,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직장 다닐 때 사진. 그때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활짝 웃고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하던 이 여자는 언제 사라진 것일까요? 결혼과 함께였을까요? 아이를 낳으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무시가 쌓이고 쌓이면서 천천히 지워진 것일까요? 정임은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변화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뇌었습니다. 아이들, 체면, 세월, 모든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가슴속의 균열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감각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문수의 말이, 그의 웃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문수가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렸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척 했습니다. 사실 깨어 있었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문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올렸습니다. 외면과 합리화.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문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임은 반찬 나눔을 위해 경로당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문수 옆의 여자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파마 머리에 밝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문수가 웃었습니다. 활짝 환하게. 정임이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표정이 낯선 여자를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문수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정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왜인지 모르게 그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이야기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대기실에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담당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임은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정임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정임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압박하지 않는 침묵, 재촉하지 않는 기다림. 집에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걷다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무시, 오늘 목격한 장면, 전화 너머로 들었던 말,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댐이 무너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선택지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정임은 멈칫했습니다. 선택지,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참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덧붙였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정임 씨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정임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 그 말이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아직 그 불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꺼질 수도 있고 타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불씨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임은 남편이 출근한 뒤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장보기 목록을 적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수첩의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임은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적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적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지는 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정임은 펜을 움직였습니다. 문수의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가는지,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외출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간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늘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수첩에 적힌 글자들을 바라보며 정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일정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몰라서 못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점심때 문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 밥 차려놓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임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모임, 귀가 시간 불명. 작은 글씨들이 페이지를 채워갔습니다. 오후에 경로당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수첩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남편을 의심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일까? 그 생각이 스스로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정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문수가 최근에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대부분 무시나 핀잔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경이라는 이름이 한두 번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호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이름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문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자신의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감시하는 것 같아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같이 늙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임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문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작은 방에서 수첩을 펼치고 적었습니다. 화요일 귀가 시간 2315 음주 상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정임은 상담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임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건강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덧붙였습니다. 기록을 계속하되 그것에 갇히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기록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임 씨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새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는 장보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기 위한 수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언가를 시작했다. 그것은 금기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침묵과 복종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정임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떨림 대신 미세한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었습니다. 정임의 변화는 미세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문수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그 시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문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정임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당황하거나 해명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문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말에 순종하던 여자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냉담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정임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공기, 더 날카로워진 시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갑게 굴면 그냥 두었습니다. 맞서지도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꼼꼼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엄마가 왜 그러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골프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를 내오자 민준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어도 어차피 무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뭐라 해도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후 문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이 두고 간 컵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요? 밥을 차리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가족들에게 자신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딸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쉽게 끊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은서는 걱정되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정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서만이 자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사실을 은서에게 짐으로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딸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문제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엄마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항상 엄마 편이라는 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은서는 알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문수가 또 외출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외출, 동호회. 기록하는 손이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녀를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틀린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문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작은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문수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는 생일 모임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수는 이번 생일을 크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동호회 사람들도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정임에게는 음식 준비를 맡겼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정임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이 20명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 그런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상담센터에 들렀습니다. 도윤은 정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요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생일 모임 준비, 달라진 가족관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어떤 결심에 대해 도윤은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정임이 물었습니다. 생일 모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내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여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조용히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말하면 무시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인지 아니면 해방인지, 만약 복수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라면, 도망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질문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복수인가 해방인가? 처음에는 분노가 컸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30년간 쌓인 원망. 그것들이 뒤섞여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를, 이 삶을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30년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참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임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센터를 나오며 정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아직 짐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려놓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 양식을 검색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재산 분할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정보들을 읽으며
정임은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정말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계적인 정보들이었지만 그것을 적는 행위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수의 외출 일정, 귀가 시간, 목격한 장면에 대한 메모, 그것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어 문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임은 봉투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생일 모임 날 그 봉투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선택을 앞두고 정임은 오히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생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정임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불고기 양념을 했습니다. 손님이 20명이 넘게 온다고 했으니 음식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먼저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임은 손자를 안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 은서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와서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괜찮다고 했지만 은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호회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수는 현관에서 그들을 반겼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집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만 저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문수와 함께 있던 여자였습니다. 윤미경.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문수에게 선물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수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정임은 보았습니다.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하며 정임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문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칭찬하거나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
정임은 구석에 서서 손님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렸습니다. 문수는 중앙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 자식들의 성장. 마치 자신 혼자 이룬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정임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경이 문수 옆에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문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평소에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에서 가져온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담담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그동안 정리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정임은 그것들을 문수 앞에 놓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추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정임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수는 그녀를 불렀지만 미경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극에 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서류가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등 뒤로 문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임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서가 함께했습니다. 딸의 아파트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정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은서의 아파트에 도착해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딸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수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미쳤느냐, 창피하게 왜 그러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전 한 번도 하지 않던 말들을 했습니다. 정임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던 말들,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후에야 나오는 말들,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그날 모두 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너무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날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문수는 처음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기록해둔 자료들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외출 기록, 목격 장면에 대한 메모,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폭언에 대한 기록, 그것들을 보여주자 문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정임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집은 문수가 가져도 좋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정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마음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은서가 옆에서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임은 작은 임대주택을 구했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어색했습니다. 30년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첫날 밤, 정임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허함이 평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경로당 봉사는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임을 반겼습니다. 그녀가 만든 반찬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손맛이 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김 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임의 반찬 솜씨가 아까우니 작은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말했습니다. 정임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정임의 부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소박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임의 반찬을 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은서가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배달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동네를 돌며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임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에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임은 차 안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에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임의 부엌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임에게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정임은 작은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반찬 준비를 하며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DJ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인생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았던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던 날들, 결심하던 순간, 모든 것을 끝내던 그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삶. 정임은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